오늘 한국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먼저 사과해야 하며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특별감찰관 임명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통령 배우자와 사촌 이내 친족, 수석 비서관 이상 공직자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한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스스로가 만든 법을 지키지 않은 채 직무유기를 하면서 대통령 특별감찰관이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지난 5년간 임명하지 않은 채 지나왔다. 그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난 5년간 우리 당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특별감찰관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임명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정권이 바뀌자 바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이고 앞뒤가 다른 일이라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민주당은 지난 5년간 이런저런 이유로 뭉개왔던 특별감찰관 지명 협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먼저 진솔하게 국민과 우리 국민의힘에 사과하고 조속히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아울러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겁으로 임명되지 않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동시에 착수해야 한다며 특별감찰관 지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지명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 우리 당은 국회의장에게 우리 당 몫인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의 후보를 추천해놨다며 민주당만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서명해 정부에 송부하면 북한인권재단은 출범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여러 차례 여야 협상 과정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여기에 대해 사실상 거부해 왔다며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함과 동시에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하는 절차에 대한 협의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야권은 반발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것 말고도 국회가 추진해야 할 것이 많다며 국회가 규정에 따라 추천해야 할 인사 문제를 어떤 사안과 연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 순수한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그게 연계할 사항이냐? 이해가 안 간다며 갖다 붙이는 걸 보니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대 지지율 늪에서 빠져나오는 모양이다.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2주간 연속으로 오르면서 30%대 초반에 안착했다. 강제해임된 이준석 전 대표가 연일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최측근 인물, 국민의힘을 저격하는 등 후폭풍이 거센 상황이지만 오히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르고 있는 것이다. 여론조사 전문업체가 22일 공개한 8월 3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8%포인트 오른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1.4%포인트 떨어진 65.8%였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8월 1주차 여론조사에서 29.3%를 기록한 뒤 2주차 조사에서는 8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30.4%로 소폭 반등했다. 3주차까지 2주 연속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정평가는 8월 1주차 67.8%에서 2주차 67.2%, 3주차 65.8%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당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 논의를 다음 기회로 미룬 가운데 신평 변호사와 김영우 전 의원은 추가 징계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나타냈다. 신 변호사는 추가 징계를 통해 이준석 전 당대표를 완전히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김 전 의원은 그럴 경우 동정 여론만 이는 등 사태가 더 꼬인다며 추가 징계에 난색을 표했다. 신 변호사는 이준석 전 당대표를 거미에 비유했다. 즉 이준석 전 당대표는 지금 자기만의 프레임을 만들고 여기에 여권이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거미와 같다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이준석 전 당대표가 성상납을 받았으리라고 보여지는데 그걸 받고 그 후에 일어난 7억 원의 투자 각서를 써준 행위로 당원권 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는데 이것을 마치 정권과의 불화, 정치적 박해로 인한 것이라는 프레임을 짜 윤 대통령이나 여권을 상대로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며 여기에 말려들면 안 된다. 말려들면 프레임에 빠지는 것으로 이는 이준석 전 당대표의 의도를 달성시키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신상필벌 원칙은 반드시 작용해야 된다며 윤리위원회가 아직까지 이것을 방치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를 방치한 것으로 하루빨리 시정해야 한다라며 이준석 전 당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요구했다. 김 전 의원은 이준석 전 당대표가 남과 논쟁하고 토론하는 건 좋지만 상대를 너무 악마화했다며 이준석 전 당대표가 국민도 속고 자기도 속았다. 나도 속았다고 했는데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준석 전 대표한테 할 수 있는 이야기다고 국민들도 이준석 전 당대표에게 속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준석 전 당대표를 감싸안는 문제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지금 볼 때는 임계점을 많이 지나 포용하고 끌어안고의 단계가 아니다며 이 전 대표 스스로 퇴로를 막아버렸다고 했다. 그렇다고 이준석 전 당대표를 추가 징계하는 것에 대해선 사태가 더 꼬이는 등 굉장히 좋게 안 보일 것이라며 부정적 태도를 취했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2일 밤 회의를 열어 수해 현장 실언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의 텔레그램 문자에 대해 경복궁 시대라고 비판했던 권은희 의원,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다만 윤리위는 이날 심의건이 많아 이준석 전 당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혀 추가 징계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친윤 대통령계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개딸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 강성 팬덤에 빗대 팬덤 정치, 국민의힘도 극복해야 한다고 맹폭했다. 장 이사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재명 의원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며 온 오프라인에서 극단적 성향을 드러내는 개딸. 결국 개딸 현상이 민주당과 이재명 의원을 망칠 거라는 전문가들의 평이 압도적이라며 그런데 민주당만 비판할 게 아니라 국민의힘도 강성 팬덤 정치와 결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적었다. 장 이사장은 이준석 전 당대표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며 정치적 판단 기준이 오직 이준석 전 당대표 편이냐, 아니냐가 전부인 강성 팬덤이 청년 정치를 망치고 있다면서 저도 한때는 강성 팬덤에서 최고의 스타였다. 지금은 아래 사진처럼 번개 맞고 식물인간이 되면 좋겠다는 집단 악플에 시달리는 처지라고 자신을 향한 악성 댓글을 소개했다. 이어 그는 이를 팬덤 대하는 친이준석계 스피커들의 태도는 비겁하다. 민주당 개딸들을 비판하며 온라인 커뮤니티 정치, 강성 팬덤 정치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팬덤 정치에는 입을 꾹 닫는다면서 이제 우리 안의 내로남불과 맞서 싸울 때라고 했다. 장 이사장은 우리는 민주당 개딸 정치와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그동안 집단적 악플이 두려워 침묵하던 분들의 응원 메시지가 쇄도하고 있다. 괜찮다. 제가 여러분 대신 할 말을 하겠다라고 했다. 그는 이것을 처음 언급한 게 장 이사장이라며 앞으로 그런 언급을 처음 하고 구문을 만든 것에 대해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마 이준석 전 당대표는 강성 팬덤이 자집기한 일방적 주장을 토대로 삼은 것 같다면서 사적인 감정을 근거로 팩트를 놓치는 모습을 보니 이준석 전 당대표의 초조함이 느껴져 많이 안타깝다고 했다. 북한 대외선 전 매체가 22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대표직을 잃은 상황을 언급하며 토사구팽이라고 비꼬았다. 북한 대외선 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옛 속담을 떠올리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에서 옛 속담에 교활한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는 가마에 들어간다는 말이 있다며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의 처지가 역사 속 그 신화의 결말을 방불케 한다고 했다. 이준석 전 당대표가 윤 대통령 대선 승리 이후 국민의힘 내 윤 대통령의 핵심 지지자들인 윤핵관들과의 갈등을 벌이다 당의 대표직을 잃게 된 상황을 토사구팽에 빗댄 것이다. 우리민족끼리는 보수의 영웅으로 자처하던 이준석의 처지는 결국 보잘것없거나 하찮은 처지에 놓인 사람 신세가 되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또 물론 이준석의 성접대 및 증거인멸교사 의혹이 참형의 명분으로 쓰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것을 참형의 명분으로 내들도록 사촉하고 여론화한 것은 이준석을 물어제끼고 매장하려는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인 윤핵관들이었다고 주장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이준석을 돌격대로 내세워 두 차례의 선거를 치룬 후 윤석열 패거리들은 제 볼장을 다 보았으니 걸기장스럽고 이용 가치를 상실한 애송이 대표를 제거할 때가 되었다고 보고 그에게 이런저런 감투를 씌워 끝끝내 당의 대표직에서 쫓아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같은 이전 투구장에서 제2의 이준석, 가마솥 안에 들어갈 다음번 사냥개 과연 누구이겠는지라며 안철수인가 권성동인가? 아니면 김기현? 이라고 조롱했다. 이어 어느 누구도 앞으로 이준석의 처지가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서 저 김기현을 사냥개로 비유했다면서 북한 정권의 변화와 개혁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할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사냥개가 되어드리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일명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한 모든 혐의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을 두고 악인을 응징하더라도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사과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요구에는 거부의 뜻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 전 차관이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모든 사건에서 최종 무죄나 면소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전혀 동정도 가지 않고 비난받아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분을 감쌀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수사를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재판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검찰이 제19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지적에는 여러 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해서 구속됐다는 건 굉장히 열심히 수사했다는 것이다.
다소 무리할 정도로 수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 전 차관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이 사건을 계속 끄집어내는 과정도 되짚어봐야 한다며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등 정치적인 의도로 기획된 무리한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다 같이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악인을 응징하더라도 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기획수사 의혹이나 불법 출국 금지 등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답변 태도를 비판하자 한 장관은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 저희가 무슨 반성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제가 반성을 안 한다는 차원으로 일방적으로 호도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이른바 검수원복, 검찰의 수사권을 원상으로 복구시키는 시행령을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이 법무부가 발표한 시행령은 꼼수를 동원해 국회가 만든 법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하자 한 장관은 국회 입법 과정을 존중했다. 진짜 꼼수는 민주당이 했던 국회 회기 쪼개기나 위장 탈당이 진짜 아니겠느냐고 응수했다. 민주당이 지난 4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부패 경제 범죄 등 중요 범죄로 줄이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강행했는데 한 장관이 지난 11일 발표한 시행령에서 검찰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했다는 것이다. 한 장관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일방 처리하면서 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 범죄 중에서 부패 경제 범죄 등으로 스스로 바꿨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중2 등으로 바뀐 만큼 시행령에서 수사 범위를 구체화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인지 말해달라, 오히려 왜 중을 등으로 바꾸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회의가 자주 중단됐다. 권인숙 의원은 너무 오만에 질문하고 싶지도 않다는 말도 했다. 이른바 채널A 사건 당사자인 한 장관과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서로 내가 피해자라며 감정 싸움까지 보였다. 이 사건은 최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한 장관과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을 받아내려 했다는 요지의 글을 써서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최 의원은 재판을 받고 있고 한 장관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서 비이재명계 가운데 유일하게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고민정 의원이 이재명 당대표 후보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허위가 쏟아진다라며 일축했다. 고 의원은 호남 경선이 마무리된 지난 2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전히 저를 밀어내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다며 이렇게 적었다. 고 의원은 일부 유튜브에선 제가 이재명 의원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며 거짓을 유포하고 있다며 고민정이 의원 내각제 찬성, 이낙연이 후원회장이라는 허위 사실에 이어 또 새로운 화살이 제 등 뒤에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급기야 오늘은 제가 합동연설회장을 나서자 일부 지지자들이 고민정은 사퇴하라를 외치더라며 아무런 이유 없이 사퇴 요구를 하는 그 광경을 보며 너무나 놀랐다. 이것이 과연 자랑스러운 우리 민주당의 모습인가 허탈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한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을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도한 민낯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기 전에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더 단단해지겠다. 그래서 내부에서 쏘아대는 화살은 물론 상대가 찌르는 창도 이겨낼 수 있도록 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논란이 된 당헌 80조 개정에 공개 반대하면서 최근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아왔다. 고 의원은 지난 10일 저 스스로 친문으로 생각한다. 반이재명 계열은 아니지만 비이재명계인 것은 부인하지 않겠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보다 옳은 길을 가게 하려고 비판하는 것이지 대립각을 세우는 건 아니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기소 시 직무정지 내용의 당헌 80조 1항을 유지하는 대신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당직이 정지됐다고 판단할 경우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가 구제 결정을 내리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측이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해명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1년 동안 24차례나 공문을 보내 용도 변경을 요구해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5월 감사원은 한국식품연구원 직원들이 2015년 11월에서 2016년 12월 민간사업자 아시아디벨로퍼 정 대표를 대신해 성남시의 백현동 사업과 관련한 공문을 24차례 보내 영리활동을 부당 지원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속한 부지 매각과 청사 이전을 원했던 연구원이 공공기관 명의로 이를 진행하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는 정 대표 측 부탁을 받아 명의를 빌려줬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공개된 감사 결과와는 별개로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지 매각 과정과 관련해 4년 전 진행된 감사다. 지난해 이재명 의원 측은 이 감사 결과 등을 거론하며 용도 변경 등은 정부 시책에 협조해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2일에는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 및 한국식품연구원은 1년에 24차례나 공문을 보내 연구원이 이전하는 백현동 해당 부지를 준주거지로 용도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4개 공문은 임대주택 비율을 100%에서 10%로 축소하는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과 관련된 것으로 용도 변경과는 관련이 없었다. 또 2015년 9월 성남시가 이미 용도 변경을 고시한 후 2개월 후부터 오고 간 것이라 용도 변경을 할 때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은 성립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다만 국토부와 연구원은 2014년 1월에서 2015년 1월 성남시의 용도 변경 관련 공문을 총 6차례 보낸 적은 있었다. 하지만 이는 이 의원 측이 언급한 횟수와 크게 다르고 감사보고서와도 관계가 없다. 국토부는 2014년 1월에서 10월 총 3차례 성남시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연구원은 정 대표 측을 대신해 2014년 4월에서 2015년 1월 용도 변경 신청을 3차례 했다. 앞서 성남시는 2014년 연구원이 낸 정 대표 측 1차와 2차 용도 변경 신청을 반려했다. 그러나 이듬해 1월 정 대표가 이재명 의원의 2006년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 전 한국하우징기술 사장을 영입한 뒤 낸 3차 용도 변경 신청은 수용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선거에서 자신들의 선거판 표받친 호남 지역의 당대표 선출 투표 참여율이 현저히 떨어진 것에 대해 당혹해하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호남 지역 주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지역의 경제 발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선거판에 표를 주는 잘 길들여진 집토끼 정도의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호남 지역 주민들이 직시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선거전에서 이재명 의원이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투표율이 저조해 무관심 속에서 치러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전국 권리 당원의 35%를 차지하는 호남에서조차 현재까지 전국 투표율 평균을 밑돌아 전통적 지지층도 외면하는 모양새다. 그 이유를 두고 이미 경쟁 구도가 깨짐에 따라 흥행에서 실패한 데다 소수 지지층이 과다 대표된 선거라는 점, 민주당의 반성과 혁신 노력이 어느새 사라지고 대안을 제시할 야당으로서 역할이 실종됐다는 데 대한 실망이 쌓여서가 아니냐는 분석들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을 순회하며 당대표 및 최고위원 경선을 3주째 치르고 있다. 22일 미디어오늘이 지난 21일까지 치러진 지역별 선거인 수와 투표자 수를 자체적으로 중간 집계한 결과 현재까지의 권리당원 선거인 73만 8,974명 가운데 26만 9,201명이 투표해 누적 투표율이 36.4%에 그쳤다. 이 가운데 지난 20일과 21일 치러진 호남의 권리당원 선거의 경우 42만 1,047명 중 14만 9,450명만이 참가해 투표율이 35.5%였다. 현재까지 전국 투표율을 밑도는 결과다. 호남 이외에도 대체로 투표율이 다 낮지만 전국 권리 당원의 35%가량을 차지하는 호남에서 투표율이 평균을 밑도는 것은 이례적일 뿐 아니라 심각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화 당사자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삼성전자 갤럭시폰 사용자를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애플 아이폰은 통화 녹음이 안 되지만 갤럭시 휴대전화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 즉 대화 당사자들이 아닌 제3자가 녹음할 때만 불법으로 규정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 18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화 당사자가 해당 대화를 녹음하려 할 때 대화 참여자 모두에게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나 대화를 녹음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화 당사자 간 대화를 녹음해 협박 등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도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비난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가 공개돼 파문이 일자 탈당계를 제출한 바 있다. 해외에서는 미국 10여 개 주와 프랑스 등에서 상대의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규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7년 통화 녹음 시 상대방에게 알림이 가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사회 고발이란 순기능을 저해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사생활 보호 및 통신 비밀의 자유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찬성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업무상 통화 녹음이 필요해 아이폰이 아닌 갤럭시폰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전자에 타격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만일 대만에 협서 전쟁 난다면 한국 국민의 60%는 미국을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앙일보는 오는 24일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국민의식을 알아보고 그간의 양국 관계를 진단하며 미래 30년을 생각하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다.
한국 국민의 중국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선 동아시아연구원과 면접조사를 공동 기획했다. 연구단체의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7월 21일에서 8월 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28명을 상대로 심층 대면 면접조사를 진행했다. 양안 즉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미국과 중국이 대치하고 있는 최전선에 자리한 갈등 사안이다. 이달 초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에 이어 미 상 하원 의원 5명이 지난 15일 대만을 방문했고, 중국은 대만 주변 영공과 해역의 전투기 군함을 출격시키는 대만 포위 훈련을 단행하며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한국에도 양안 문제는 파장을 미칠 수 있다. 국민 여론의 다수는 양안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미국과 함께해야 한다는 쪽에 있었다.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이 공동 기획해 전국 성인 1028명을 심층 면접 조사한 결과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과 협력해 대만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 64.5%로 나타났다. 다수는 미국 편을 선택한 것이다. 단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미군에 대한 후방 지원에 머물러야 한다는 의견이 42.0%로 가장 많았고, 후방 지원을 넘어 미국과 함께 군사 작전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은 22.5%였다. 후방 지원이든 작전 참여이든 군사적 개입 불필요는 17.9%로 나타났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자국의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며 국제사회를 상대로 노골적으로 날선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대만 해협의 군사적 충돌 국면에선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점은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의지를 보여준다. 다만 한국의 개입 수준과 관련 직접적인 군사작전보다 후방 지원에 무게를 싣는 입장이 더 많았던 점은 미중이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에 한국이 전면에 나서는 데 대한 부담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응답자들은 한국의 대응 수준과 관련 일본의 참전을 변수로 꼽기도 했다. 일본이 개입한다면 어떤 수준의 개입이든 한국이 나서면 안 된다는 응답은 6.3%로 집계됐다. 이번 면접조사에선 한국이 미국과 일본처럼 인도태평양으로 시선을 확장해야 할지에 대해 찬성이 다수로 나타났다. 미국 등 주요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영향력을 넓히는 것과 유사하게 한국 역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확대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다만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어느 수준까지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일부 의견이 엇갈렸다. 응답자의 43.7%는 경제 분야에선 적극 확대하되 안보 분야는 한반도로 국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경제와 안보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39.7%였다. 인도태평양으로 우리의 전략을 확대하는 데 대한 부정적 응답은 10명 중 1명꼴에 불과했다. 한국의 관심과 능력을 넘어서는 지역인이 확장할 필요가 없다는 7.1%였고, 중국을 견제하는 움직임이니 한국이 참여할 필요 없다는 2.5%였다. 인도태평양으로 한국의 전략을 확대하는 데 대해 응답자의 83.4%가 찬성했다는 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수립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과 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핵심 전략 지역으로 인식하고 관련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2017년 11월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아세안 인도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정책을 발표했지만, 인도태평양 전략이 아닌 신남방 정책으로 명명했다. 미일 등이 추구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대중 견제 색채가 강하다는 점을 의식한 듯 인도태평양이란 표현을 피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원달러 환율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4개월 만에 장중 1340원선을 넘기면서 고공행진하는 물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율 급등에 따른 원화가치 하락은 해외로부터 원자재나 에너지 등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환율 상승으로 물가 상승세가 계속되면 기준금리 인상 압력을 키워 기업의 투자 및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경기가 둔화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오는 9월 10일 이후 늦어도 10월쯤에는 물가 상승세가 정점을 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들어 국제유가와 곡물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 점 등이 이 같은 전망의 근거로 꼽힌다. 하지만 원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질 경우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분을 상쇄시키고 수입 비용을 늘리는 등 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율 급등이 물가 정점을 예상보다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환율 상승으로 물가 오름세가 가팔라질 경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빨라질 수 있다. 금리 인상은 이자 부담을 높여 기업 투자 및 가계 소비 등을 위축시키는 만큼 경기 둔화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된 상태인 만큼 한은으로서는 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 금리 격차를 좁혀 외국인 자본 유출과 원달러 환율 급등 등의 위험을 최대한 낮춰야 하는 상황이다.
대외 여건 악화로 인해 원화가치 하락에도 수출 증가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과 이전보다 원자재를 더 비싼 가격에 수입해야 돼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점 등 역시 우려점으로 꼽힌다. 이날 코스피는 환율 급등의 영향으로 전날 대비 1% 넘게 폭락하며 2462.50에 마감했다. 기관이 2천억 원 넘게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8.30포인트, 2.25%, 내린 795.87에 마감해 환율 급등의 직격탄을 맞았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달러 강세에 따른 외국인 매수세가 제한되면서 주가가 추가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반기 들어 진행 중이던 베어마켓 랠리, 약세장 속 상승, 고환율로 인해 주춤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은 고환율로 인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지만 기업 실적이나 원자재 가격과 같은 상승 재료가 남아있어 하락장으로 전환됐다고 판단하기는 이른 시점이라고 보여진다. 정부가 세금이 투입되는 재정사업평가 결과 미흡이 나오면 해당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고 3년이 지나도록 성과가 개선되지 않으면 사업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부터 2026년도의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금까지는 재정사업 성과가 부진해도 기재부가 사업 재편을 권고하는 것 외에 취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나쁜 평가를 받는 사업은 폐지될 수 있다.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은 예산의 일부가 삭감된다. 삭감 비율은 최소 1%가 거론되고 있다. 2년 연속 미흡을 받은 사업은 사업 재설계를 진행하고 3년 연속 미흡을 받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성과 평가는 기재부가 각 부처로부터 예산 소요를 파악하는 5월 이내로 끝마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5월 내로 평가를 마쳐 이를 정부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정과제 같은 핵심 재정 사업들은 따로 관리한다. 핵심 사업은 관련 부처, 국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선정한다. 핵심 사업 평가 결과는 그래픽 정보로 국민에 공개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관리재정 수지 적자 폭을 GDP의 3.0% 이내로 설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 수지를 재정 건전성 지표로 삼았는데 내년부터는 통합재정 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 수지를 기준으로 하는 재정 준칙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결산 기준으로 관리재정 수지 적자 비율이 3% 이내였던 것은 2019년 2.8%, 이 마지막이다. 글로벌 파운드리 1위 업체인 대만 TSMC가 3나노 공정 양산에 돌입하면서 삼성전자와의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TSMC에 앞서 지난 6월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 양산에 성공한 바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TSMC는 애플을 3나노 공정 파운드리 첫 고객으로 확보하고 다음 달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3나노 공정은 반도체 제조 공정 중 가장 앞선 기술이다. 얇은 광원으로 정밀한 회로를 그릴 수 있느냐에 따라 제품 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노 단위 공정은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TSMC의 3나노 반도체는 기존의 핀페투 공정을 유지, 기존 5나노 반도체보다 속도가 10에서 15% 향상되고 소비 전력은 25에서 30% 절감된 것으로 전해진다. 핀페투 공정은 기존 평면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입체 구조의 공정 기술로 구조가 물고기 지느러미와 비슷해 핀펫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접점 면적을 키워 반도체 성능을 향상시키고 누설 전류를 줄인 것이 특징이다. 삼성전자는 핀페투 공정보다 뛰어난 기술력인 게이트-어라운드 기술을 적용해 3나노 파운드리 제품을 만들고 있다. 공정 미세화에 따른 트랜지스터 성능 저하를 줄이고 데이터 처리 속도 및 전력 효율을 높인 GAA 기술은 핀페투 기술에서 진일보한 차세대 반도체 핵심 기술이다. 삼성전자는 3나노 GAA 1세대 공정이 기존 5나노 핀페투 공정보다 전력을 45% 줄이면서 성능은 23% 높이고 반도체 면적은 16%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기술력은 삼성전자가 뛰어나지만 대형 고객사들은 TSMC를 찾을 것이라고 내다본다. TSMC는 삼성전자보다 수율이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기존 핀페투 공정을 적용해 기술 성숙도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율 확보에 사활을 걸 전망이다.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3나노 공정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수율이 불안해 고객사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결국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 7월 25일 삼성전자 3나노 파운드리 제품 출하식에서 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삼성전자와 시스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업계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가 53.6%, 삼성전자가 16.3%로 집계됐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자동차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책으로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 완공 시점을 2024년으로 앞당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 완공 시점을 당초 2025년 상반기에서 2024년 하반기로 당긴다. 이를 위해 올해 10월 공사에 돌입한다. 조지아주도 공장이 완공되는 첫날부터 즉시 인력을 투입해 공장이 100% 가동될 수 있도록 퀵스타트 프로그램을 지원할 방침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업체별로 연간 20만 대까지만 보조금을 지급하던 한도를 없애는 대신 미국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 한해 보조금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채굴 가공한 원자재 비중이 2024년부터 40% 이상, 2027년부터는 80% 이상인 배터리를 탑재하고 미국에서 최종 조립을 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현대차는 아이오닉, 코나 등 모든 전기차를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때문에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조지아주 공장 완공 시점을 앞당길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편 현대차는 올 상반기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9%를 차지하며 테슬라 70%에 이어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원달러 환율이 22일 장중 1340원을 넘었다. 종가 기준으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이 긴축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데다 중국과 유럽의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달러 초강세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원 90전 오른 1339원 80전에 마감했다. 지난달 15일 기록한 연고점인 1326원 10전을 한 달여 만에 갈아치웠다.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개장하자마자 1330원을 넘어 1335원 50전에 거래를 시작했다. 이후 오름세를 지속하다 오후 1시 51분쯤에는 1340원마저 넘어섰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40원을 돌파한 것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4월 29일 이후 처음이다. 장 마감 전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추정되는 물량이 나오면서 1340원 턱 밑에서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이 종가 기준으로 1330원을 넘은 것 역시 2009년 4월 29일 후 처음이다. 원달러 환율이 폭등한 것은 미국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통화 긴축 의지가 재차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난 주말 미국 연준 인사들의 매파 발언이 이어지면서 미국의 추가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커졌다. 은행권에서 8조 원이 넘는 수상한 해외 송금이 확인되면서 금융당국이 우리, 신한은행에 이어 국민, 하나, 농협, 제1은행에 대해서도 현장 검사에 들어갔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이 4개 은행의 검사역을 투입해 2주간의 현장 검사를 시작했다. 아울러 일부 지방은행에 대해서도 서면 조사를 거쳐 필요한 경우 현장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포함하면 사실상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이상 외화 송금에 대한 동시다발적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은행권의 수상한 해외 송금은 계속 불어나고 있다. 은행들의 자체 점검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이루어진 이상 외화 송금 거래는 65억 4천만 달러 한화 약 8조 원 규모로 파악됐다. 앞서 금감원이 중간 집계한 53억 7천만 달러에서 늘었다. 이 중 금감원이 현장 검사로 확인한 우리, 신한은행의 이상 외화 송금도 33억 9천만 달러로 당초 보고 액수를 훨씬 웃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 검사를 통해 실제 적발되는 이상 송금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위법 행위는 엄중히 조치하고 관련 내용을 미국 FBI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 공유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총인구가 줄어드는 등 인구 감소의 경고 등이 켜졌지만 정부의 대책 발표가 요원하다. 지난달 발표 예정이었던 인구위기 대응 방안도 밀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장 인구 구조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더라도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데에 입을 모은다. 복지 중심의 저출산 대책을 넘어 사회 경제를 포괄하는 인구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총인구는 5,173만 8천 명으로 2020년보다 0.2% 줄었다. 1949년 인구 집계를 시작한 이후 72년 만에 첫 인구 감소다. 줄어든 인구는 노동력 감소로 이어진다.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 동력이 사라지는 것이다. 인구가 증가하던 시기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에도 필연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 당장 65세 이상 고령 인구 증가 속도를 생산 가능 인구가 쫓아가지 못하자 국민연금 기금 고갈 문제가 대두됐다. 그럼에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아직 인구 대책은 발표된 적이 없다. 지난 6월 24일 기획재정부가 인구위기 대응 TF의 출범을 알린 게 전부다.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은 당시 인구 위기 대응 방안과 부문별 대책을 7월 이후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르면 다음 달 중 인구 위기 대응 방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인구 감소에 대해 충분한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인구 감소로 본격화할 조세 부담 증가, 경제 성장률 둔화 등이 당장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여유 시간이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을 중심으로 인구 정책을 짜왔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400조 이상의 예산을 저출산 대응에 투입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예산 투입이 이어졌음에도 출산율 하락이 심화하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뉴질랜드의 한 창고에 있던 가방 안에서 어린이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가족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국내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뉴질랜드 수사 당국의 요청을 받고 가족으로 추정되는 여성 A씨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한 결과 입국 기록만 남아있고 출국 기록은 없어 국내에 체류 중인 것으로 보고 파악했다. 다만 경찰은 해당 여성의 거주지 등을 파악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뉴질랜드 측에 서류 보완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뉴질랜드 현지 언론은 오클랜드에 사는 한 가족이 지난 11일 온라인 경매를 통해 구매한 가방 안에서 어린이 시신 2구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발견된 시신은 10살 미만의 아시아계 어린이로 추정되며 2개의 가방 속에 따로 담겨 창고에 3년 이상 놓여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리셸룽 싱가포르 총리가 남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형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고 CNN 등 외신들이 21일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리 총리는 이날 국경절 기념 연설에서 정부는 형법을 폐지하고 남성 간 성관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또 다른 모든 인간 사회처럼 우리도 게이 인구가 있고 이들도 우리 싱가포르 국민이라며 이들은 우리의 동료, 친구, 가족이며 이들도 자신의 삶을 살고 싶고 우리의 공동체와 싱가포르에 기여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또 리 총리는 나는 이것이 올바른 일이라 믿으며 싱가포르 국민들도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남성 간 성관계와 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형법은 영국 식민지 시절인 1938년 생겨났다. 여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CNN은 전했다. 그동안 성소수자 인권단체로부터 이 법안을 폐지하라는 요구가 줄기차게 제기됐지만 이 형법은 꾸준히 유지됐다. 다만 싱가포르 법원은 이 법을 근거로 남성을 기소할 수는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리 총리는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연설에서 정부는 가족을 사회의 근간을 지탱하는 요소로 계속 인정할 것이라며 가족과 결혼에 대한 정책은 변경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우리의 지배적인 규범과 사회적 가치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향후 헌법 개정을 통해 가족의 전통적인 가치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이 대만 인근에서 군사활동을 계속 중인 가운데 주말인 21일에도 중국 항공기 5대가 중간선을 침범했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이날 중국 항공기 12대와 선박 5척이 대만 주변에서 운항 중인 것으로 포착됐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중국은 이달 2일과 3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타이베이를 찾은 데 반발, 이튿날인 4일부터 일주일간 대만의 협에서 실사격 훈련을 벌이며 긴장을 고조시켰다. 뒤이어 중국군은 꾸준히 대만 인근에서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은 대만을 언젠가 통일해야 할 영토 일부로 간주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채택하고 미 고위급 인사의 대만 방문은 이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해 반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고위급 인사를 대만에 보내고 있는데 조금 전 에릭 홀콤 인디애나 주지사가 타이베이에 도착했다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특히 홀콤 주지사는 이번 방문 기간 차이잉원 대만 총통을 만난 뒤 한국도 찾을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오늘도 한국의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